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은 책이 요즘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좀 함의하는 바가 여러 가지라서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한번 들어보자.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독자들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떤 책이 나와서 열심히 저도 읽어봤는데 하여간 잘 들어보고 뭔가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는 훌륭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방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좋은 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좋은 불평등의 저자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전에는 또 홍사원의 경제쇼도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네. KBS 일라디오에서는 원래 이제 공장의 노동자 생활하시다가 민주노동당에도 계셨다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보 진영의 정책 활동가 이렇게 많이 이제 소개가 됐던데 네, 그렇게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진보 진영의 정책 활동가인데 지금 현재는 신성장 경제연구소면 네, 이제 성장은 보통 보수의 담론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그 분류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국회가 17대 국회였었어요. 그때 제가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이라고 민주당으로 치면 원내대표실 비슷한 곳에 있었었어요. 예, 그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을 했고, 근데 그때 이제 보수 언론이 그 보수 언론도 그렇고 진보 언론도 그렇고 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 보수는 성장을 통한 분배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그때 예, 그 당신이 둘 중에 뭘 찬성하냐 이런 걸 물어본 적도 있고 여론조사를 돌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보면서 이거 무조건 불리한 프레임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압축 고도 성장을 통해서 그렇죠. 소득이 증가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경험이 아주 또 화려한 경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특히나 이제 성공 모델을 평가받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니크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자꾸만 그때 이제 제가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님들도 거기다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분배를 통한 성장이다. 분배를 통한 성장. 그게 이제 마치 진보 이퀄 관계인 것처럼. 예. 그래서 아니 저러면 괜히 보수한테만 좋은 건데 오히려 시장이 큰 걸 내주고 뭔가 이렇게 마이너 시장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유럽의 복지국가 같은 거 공부해 보면 특히 이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되게 재밌는데요. 스웨덴 3인당이 주도해서 만든 복지국가고 경제성장을 주도를 해요. 그리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게 실은 스웨덴 3인당 장기 집권의 비결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진보가 너무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터부시한다. 터부시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 성장론은 역사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이 있는데 역사적 의미는 제 생각엔 진보가 성장론이라는 표현을 전면적으로 내걸었던 최초입니까? 최초의 정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는 성장이라는 담론이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성장을 얘기하면 우파 취급을 당한 거예요. 우파 근데 신자유주의자 취급. 사실은 정책적으로 봤을 땐 제 기억에는 김대중 정부 때도 다 비슷한 정책들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성장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책과 담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치적 담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정책은 어차피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관료 쪽 분들이 실은 맞아요.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책으로 보면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한미 FTA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 같은 것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소부장이 사실은 최초로 그렇죠. 부품 장비,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히 이제 그 디지털 관련된 일, 정보화 일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셨죠. 네. R&D도 획기적으로 늘려버렸고 네네. 그때.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지금 보수당이 하는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들도 거의 비슷한 정책들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심지어는 예. 지금 K방역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K방산, 예. 방역이 아니라 방산. K방산은 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규모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율곡 사업하면서 네네. 노태우 정부 그걸 맞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사실 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예. 이제 약간 그 이제 어떤 장비의 국산화 같은 거 맞습니다. 이런 건 예. 특히 이제 그런 R&D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했었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정책 활동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로서는 좀 그거 한 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경제 특히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네.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 말씀이 맞는 예. 말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정책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보수의 정책 생태계가 있었고 진보의 정책 생태계가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외교 안보는 햇볕 정책이 상징적이었고 예. 사회 정책은 이제 민주주의 확대와 복지 확대가 핵심이었는데 음. 경제 정책은 큰 틀로 보면은 경제 관료분들의 주장을 존중했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현재 씨나 강봉균 씨나 김용환 씨나 등등이 다 이제 그 궤적을 갖는 분들이어서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결과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지지율도 이제 그 임기 말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보 진영 안에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제 담론 중에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 문장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인데 예. 수동태 도치법 문장이에요. 수동태 도치법 문장. 그러니까 예. 누가 포획됐다는 얘기냐? 아, 노무현 대통령이 포획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수동태 도치법 문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관료에게 포획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주로 이제 제시했던 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 직접 간접 근접으로 참여하셨던 진보 그렇죠. 지식인 교수들.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와 저는 이전 민주당 정부는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정책이 달랐어요. 예.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청와대 정책실장이 4분이 계셨는데 예. 장하성 순서대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이렇게 4분이 하셨어요. 그러네요. 앞에 3분이 진보 쪽 교수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김상조 2분은 이제 옛날 외환위기 직후에 소액주주 운동부터 그렇습니다. 경제개혁연대나 예. 진보 쪽 경제 분야에 계신 분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평가받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그렇죠. 이제 분이죠? 상대적으로 예. 좀 더 왼쪽에 계시는 분이 약간 마르크스주의를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요 2분이 뭔가 현실 경제도 많이 이제 관여하셨고 그렇죠. 주주자본주의 운동을 한 네, 거니까요. 등등 하셨으니까. 예. 근데 요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중에 3명이 진보 경제 관련 교수였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금감원장도 좀 비슷했어요. 다 교수님들이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교수님도 있는데 뭔가 한번 세게 알았으니까 지금 관료에게 포획됐단 말을 안 듣고 싶어서 당신들이랑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보자. 그 반작용이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라든가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아무튼 진보 정책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강하셨다. 그럴 수도 라고 저는 이제 있었겠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그 말기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여의도에서 다시는 교수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말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평가인 그렇죠. 건데요. 예? 그게 중요한 평가인 건데 예. 한국 보수 진영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까지 대체로 관료들의 의견을 중시했어요. 경제부처 관료들의 의견을. 예.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거든요. 진보 쪽 분들은. 그래서 진보 쪽에서 나름 에이스를 쓴 거예요. 에이스를 썼는데 방금 말하신 것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거나 민주당에 대한 평가거나 친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 책 이제 쑥 들어가겠습니다. 그 약간 좀 겉으로 도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게 봤던 것 뒤에 그 관련해서 약간의 저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예, 준비를 비판은 해주셨어요. 얼마든지 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좀 좋게 봤던 거는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특히 중국이 등장한 이후에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한국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동되는가. 그래서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한국의 경제 현상이 얼마나 연동될 수 있는가를 그 인사이트는 아마 한국에서 나온 경제 관련 서적 중에서는 최초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걸로 책을 한 권을 꽤 두꺼운 책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자료 수집을 잘하셨고 촘촘하게 구성을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다. 네. 좀 훌륭하십니다. 그 부분 그 감사합니다. 부분에 그 네. 부분에 관해서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보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에 관심 많고 예. 진보가 불평등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대화를 시작을 하려면 네. 또는 저의 의견을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약간 심장이 왼쪽에서 뛰는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하면서 상가 권리금이나 편의점 가불관계랑 이러저러 이제 민생 입법들을 많이 했는데 주로 그걸 하셨군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더 큰 이슈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죠. 예. 원래 이제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전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불평등을 좀 한번 파봐야 되겠다. 어차피 이거는 진보 쪽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불평등이 왜 생기나 이렇게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예.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저는 이제 크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는 현상 분석이 필요하고 현상 분석. 그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 어떤지 봐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죠. 음.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방향성을 잡고 그렇죠. 네 번째는 정책 수단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솔루션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방향성이 기존의 솔루션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제 앞으로가 되는 앞으로의 거죠. 네. 솔루션. 그래서 크게는 이제 현상 분석, 원인 분석, 방향성. 예.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 그렇죠. 근데 정책의 방향성이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 그리고 정책 수단. 예. 저는 이거를 실원 방수라고 표현해요. 예. 실원 좀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예.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음. 제대로 된 논리 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상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은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 현상 분석. 가장 재밌었던 거는 예.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오랫동안 그 경제 문제 관심 있었고 그렇지만 97년 외환위기부터를 알고 있었는데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94년 5년경부터 불평등이 증가하는 거예요. 94년경부터. 예, 그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은 이거를 데이터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 경제학자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김상조 교수님 책이나 우리 KDI 지금 원장하시는 유종일 교수님 책을 보면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 이분은 데이터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KDI 원장을 하셨던 유종일 교수. 예. 하시고 계세요 지금. 지금도 하시고 네, 계십니까? 국제대학원 쪽에서. 예, 예. 그래서 김상조 교수님이나 윤종일 교수님 책을 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불평등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초중반부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94년이라고 이제 콕 집어서 표현을 했는데 실제는 93년 4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예. 제가 이제 94년을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저 자신도 97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외환위기 이후부터 왜 94년부터지? 거기에서 차이점은 예. 그 질문을 간직하고 몇 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흘리지 않고 왜냐하면 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이유는 더군다나 오랫동안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198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 시점까지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부여잡고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모든 자료들 볼 때 째려보는 거죠. 예. 혹시 관련 있나? 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한 원인과 관련 있나?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예. 완전히 별개로 중국 경제사를 공부하다가 알게 됐죠.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예. 92년의 남순 강화라는 예. 게 그리고 한중 수교가 92년에 책을 땄던 걸 보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때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남순강화 한중 수교로 가 불평등 분기점에 이제 그 우리나라 분기점이었던 거죠 실제로도.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강화되고 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월급이 높아졌다? 아니죠. 그거는 수출 대기업이 더 이제 국면별로 좀 다른데요. 예. 제가 책에서 이제
94년 변곡점. 그러니까 1980년부터 1994년까지는 불평등이 계속 줄어들어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까지 계속 불평등이 줄어들다가 중산층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비중이. 3조 호황 이후였고 이제 그런 예. 시기였던 거죠. 예. 그런데 94년을 최저점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는 2008년에 예. 하필 불평등이 5년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2014년, 15년에 불평등이 올라가서 2015년을 최고점으로 예. 최근까지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 자료는 임금 불평등 데이터예요. 예, 지금 저 소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임금 소득. 임금 소득만. 네, 가구 소득은 이제 그 보통 소득 불평등 그럴 땐 가구 전체를 따지는 거고. 이거는 국세청 자료는 이거는 아니고 고용노동부 자료인데요. 고용노동부 자료고.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샘플 조사를 해서 음. 다만 1980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론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따, 시기열의 안정성은 이게 가장 높다고 볼 수 예, 있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피케티랑은 약간 좀 다른 그런 거죠. 피케티는 예. 이제 국세청 쪽 예. 데이터를 쓰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런 나중에 그 비판거리들이나 네.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여쭤볼게요. 어우,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94년, 2008년, 2015년 그리고 예. 중간에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01년도도 넣어놨는데 예. 국면이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음.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예. 불평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제 친한 변호사분 중에 이제 생각이 저처럼 좀 말랑말랑한 변호사인데 예. 내가 좋은 불평등이나 책을 썼다 곧 있으면 출간될 예정이다 했더니 예. 화를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니 같이 생각도 말랑말랑한데 왜 화를 내냐. 예. 그랬더니 법학에서의 불평등과 평등은 인권 개념인 거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평등할 권리가 예. 있다. 이런 예. 헌법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마치 그 무슨 인간은 뭐 이 차별해도 된다는 것처럼 논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법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법학에서는 예. 평등 불평등은 인권 개념 어떤 평등권 개념인 거야. 절대적이네요. 그렇죠. 예. 천부인권 개념에 가까운 거니까. 예. 원래 이제 근데 경제학에서의 불평등은 음. 격차 그 자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 불평등은 임금 격차, 음. 소득 불평등은 소득 격차, 자산 불평등은 자산 격차인 거죠. 음. 그러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논리적으로 항상 세 가지예요. 예. 상중하를 인수분해하면 예. 학자들의 복잡한 개념을 제거하고 생각을 하면 음. 상층이 오르거나 음. 하층이 꼬꾸라지거나 중간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상층이 뭔가 작살나거나 하층이 오르거나 중간이 두터워지면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러면 불평등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실제로 분석할 때는 6가지 중에 뭐가 해당하는 거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불평등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격차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니까 좋은 원인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원인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94년 불평등은 예. 이제 중국이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본격화하고 우리나라가 한중수교가 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임금이 폭등했는데 그랬었죠. 그래서 인건비 부담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하시는 분들 제가 책에서는 한국의 자본가 계급이 중국 공산주의 피난을 갔다고 표현했는데 저임금을 찾아서 재밌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한중수교가 딱 되니까 92년을 분기점으로 예. 해외 직접 투자 FDI라 그러죠. 예. 92년을 분기점으로 FDI가 팡 하고 치솟아요. 투자액이. 예. 한중수교 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이제 대거 이전을 하고 공장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령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국제 경쟁 시장에서 이제 당시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이제 부산의 신발 산업과 대구의 섬유 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1,000원에 팔던 신발을 우리가 1,000원에 팔았다고 치면 중국은 한 100원, 200원에 파는 거거든요.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예. 설령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92년도에는 92년부터 약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조업 일자리가 원래 전체 30% 정도를 차지하다가 17%로 줄어들어요. 30%에서 17%로. 그러니까 13% 포인트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지금 마침 이제 그 말씀하시는 논리 구조 자체는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몰락하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네요. 맞는데요. 예. 재밌는 거는 중국이 WTO를 가입하는 게 2001년도예요. 2001년이죠. 2001년 예. 12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WTO 가입을 해가지고 딱 10년 정도 지나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1,800만 개였는데 원래는 그렇죠. 700만 개가 사라져요. 이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당선이 된 논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실은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그걸 겪은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89년에 천안문 89년 6월 4일 날 천안문 유혈 진압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 제재하거나 미얀마 제재하는 것처럼 서방 선진국이 중국을 제재했었어요. 맞습니다. 인권 문제 예, 때문에. 예.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의 연장으로 한중 수교를 거꾸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그리고 92년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저도 기억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2001년 WTO 가입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WTO 가입 이전까지 중국의 개혁 개방은 믿을 수가 해당 없었죠. 정부의 재량에 의한 정책인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었죠. 뭐 장쩌민 예. 정권이나 후진타오 정권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갑자기 뭐 당대회 때 분위기가 바뀌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2001년 이후에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의 정책은 제도화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가 행정으로 하던 걸 입법으로 만드는 격인 거죠. 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래서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타격을 받는 건 2001년 12월 11일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94 원인은 같은 거예요, 실은. 예. 원인은 같은 거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94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네. 우리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네. 중국에서 잘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제조업이 전체 고용 비중이 30%였는데 제조업을 이제 기술 수준으로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로 나눈다고 치면 저숙련 노동 집약적 수출 제조업, 예. 신발, 섬유, 의류, 목재, 합판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수출 효자 산업들이었거든요. 예. 이쪽이 직격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쪽에 그런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긴 그렇죠. 이분들이 예. 전체 제조업에서는 하단이었지만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하단이었지만 제조업에서는 하단이지만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중간에 해당했던 분들이에요. 임금 소득자들 중에서는 중간에는 그렇죠. 해당했다. 중간이 사라지면서 불평등이 증가된 거예요. 94년도에는. 중간이라기보다는 중중이나 중하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자영업자나 농림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중간 제조업이니까 중간 또는 중간 살짝 위 정도 됐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 상당히 타당한 논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시기는 2008년 그냥 먼저 말하면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는데 금융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이제 2월 25일 날 취임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87년 이후 모든 대통령은 이제 2월 25일이 취임일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해년도에 종부세랑 재산세를 환급 조치를 했어요. 그랬었나요? 예. 최근도 이제 약간 비슷한 걸 지금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이후부터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불평등이. 예. 그래서 사회학에서 현상을 얘기하는 거랑 원인을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른 건데요. 그렇죠.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들한테 좋은 정책 했더니 불평등이 줄어들었네? 예. 라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엉터리 분석을 하면.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이 그렇죠. 아니고 이거는 뭐 시기가 뭔가 이제 그냥 시기가 일치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건데.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했더니 왜 불평등이 줄어들었냐? 줄어들었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가 그게 터지거든요. 9월 15일 날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등등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교역량이 그 당시 한 1.5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금융위기 이전에 갑자기 특히나 선진국 쪽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GDP를 다 합치면은 45% 내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특히나 이제 그 부가가치를 주로 생산하던 곳이니까 그래서 선진국발 경제 위기여서 교역량이 팍 줄어들면서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 상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수출 제조업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하이닉스, 포항제철, 삼성중공업 이런 분들인 건데 그분들이 수출이 팍 꺾이니까 상층의 소득이 작살나서 불평등이 줄어든 거죠. 이거는 아까는 중국 수출이 잘 되니까 다 중국 쪽으로 가서 하위직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불평등이 심화돼서. 근데 이제
전체로는 중간소득자. 중간소득자. 중간소득이 얇아진 경우.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기 때문에 상위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불평등이 그렇죠. 심화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도 일이고요. 예. 그리고 2001년도도 되게 재밌어요. 예. 2001년도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불평등이 엄청 많이 증가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에 이제 몸담고 있었는데 2000 몇 년요? 2001년도 12월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2003년 2월에 취임하시죠. 그렇잖아요. 예, 예, 2002년 12월에 대선에서 승리하시고. 예. 근데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10년간 고도 성장하는 시점과 예.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점이 딱 같은 시점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중국이 WTO를 세계 무역 기구를 가입해서 10년 정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약 12% 가까이 돼가 예.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5%가 증가를 하고 더 놀라운 거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30%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더 일자리를 잃고. 아니 일자리를 잃는가 보다. 예. 일자리를 잃는가 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예. 중국이 WTO 가입을 하기 전까지는 국내 재벌 대기업이었어요. 예. 근데 그 시점에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기업이 돼요.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예. 이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건 이전 안 하면 이제 국제 경쟁에서 또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전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수출 제조업 대기업 쪽 분들이 상위 10%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10% 20%에 몰려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대박을 치면 상층 소득이 올라가서 불평등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수출 대박 불평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시기는 또 수출 대박 불평등이군요. 그래서 예. 상층 소득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불평등인 거죠. 이때는 이게 좋은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이 수출 대박을 치면서 올라가는 이 시기 때가 가장 좋은 불평등이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안 잃어버리니까. 예. 진보 쪽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소득 주도 성장 논리의 하부 논리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책에서는 이제 안 담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낙수 효과가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진보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주장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낙수 효과는 있다라고 지금 그렇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낙수 효과가 왜 있냐면 예. 상층 소득이 100이 올랐다가 가정을 하면 90년대 이전의 자본주의와 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는 달라지는데요. 글로벌화나 중국 경제 때문에 90년대 이전은 전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는 인구가 대략 한 20억 명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들이 자본주의에 합류하면서 예. 이 자본주의에 포함되는 인구가 4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나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한 덩어리 더 생기는 격인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글로벌 밸류체인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들은 있긴 하지만 낙수 효과가 90년대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그렇죠. 글로벌 밸류체인의 발달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다르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낙수 효과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지겹다. 낙수 효과는 없다. 낙수 never worked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년인가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아니 올해. 올해 또 하셨어요. 올해 또- 작년에 올해 했었는데. 또 트러스 총리가 이 감세안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 트윗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이거였거든요. 낙수 효과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예. 저의 표현은 주어랑 목적어를 분명해야 된다. 주어가 목적어가 분명해야 된다. 무엇이 무엇에 대한 낙수 효과냐. 음. 예컨대 부자가 잘 살게 되면 자동빵으로 서민들도 잘 살게 되는 거냐. 예. 일종의 부자의 낙수 효과. 이거는 없다 그래도 된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낙수 효과는. 근데 예. 수출과 내수의 낙수 효과. 예. 그다음에 대기업의 그 성장과 중소기업의 성장은 예. 낙수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는 실제로 수출과 내수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등이 수출이 대박을 치면 나머지 분들이 소득이 빵이냐. 90, 80, 70, 60, 50 언저리이지만 이분들이 100이 오르면 오르긴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누진세 구간으로 비교적 세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한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요. 70 내지 80%를. 예. 엄청나게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건데
이분들이 소득이 팡 하고 올라가면 소득세가 확 하고 많이 거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재원 가지고 또 복지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낙수 효과가 작동하고 1차 분배에서도 작동하고 2차 분배에서 낙수 효과가 작동을 한다고 봐야 돼요. 두 번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보면 미국의 낙수 효과랑 한국의 낙수 효과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은 전체 경제의 90%가 내수 경제예요. 예. 그리고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봐야 돼요. 근데 한국은 전체 경제에서 전체 GDP의 40% 많을 때는 55% 가까이가 수출이었고 예. 지금 한 4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GDP가 1.7조 달러에서 대략 한 한국 돈으로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1년 GDP가 2천조 원에 약 800조가 수출과 연동된 돈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분들이 돈을 벌면 수출을 통해서 막 반도체 팔고 차 팔아서 돈을 벌면 그 돈이 경기가 좋으면 한우 고기 같은 것도 좀 먹고 고급 레스토랑도 좀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흘러가지고 내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상층이 100으로 올라가면 하층 또는 중층이 똑같이 100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90, 80, 70, 60 언저리가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이 낙수 효과가 줄었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낙수 효과가 없어졌다 이 표현은 완전히 경제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죠. 특히 수출에 예. 대한 내수의 낙수 효과, 제조업 대기업에 대한 제조업 중소기업,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절반 정도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 조금이라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하는 것만큼 시장의 경제 효과만큼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재정 투입 효과의 승수 개수가 뭐 1에 못 미치니까 항상 0.뭐 이러니까 이게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복지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임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복지를 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그 다른 관점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외국에서 많이 하는 히스토리컬 에비던스로 국제 환경의 변화로 뭔가를 찾으려고 했다. 역사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히스토리컬 에비던스 역사적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이론화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인들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언뜻 생각나는 거는 PKT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부동산이 빠져 있습니다. 네. 주가 지수에 그 반복되는 우리가 사이클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94년부터 시작해서 IMF의 중요한 분기점을 제외하고라도 원화의 가치가 93년부터 97년까지는 고공 상승했었을 시기. 그래서 한국 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던 시기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도 높았었고 그 이후에 IMF 이후에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라는 그 요인이 완전히 생략된 채 94년과 2001년을 그냥 통으로 중국이라는 요인 하나로 분석하신 것 이건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불평등을 촉발시킨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여전히 자산 불평등의 심화, 물론 소득 불평등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금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리와 환율의 관계도 봐야 되는데 저금리 상황, 그다음에 환율, 샴페인 대잔치 했었던 94, 5년 상황 뭐 이런 것들 다른 요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A로 가서 중국의 호황 A로 가서 B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느냐? 불평등의 심화 이것에 관련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얘기 드려도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나라 3조 호황이 예. 그 혹시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이 언제 폭등했는지 기억나세요? 노태우 정부 부동산 200만 채 할 때쯤에 전후한 그 연도. 노태우 정부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17년, 8년, 90년에 지금 분당 신도시였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예. 부동산 주가 원화 가치 자산 불평등 이런 말씀 이제 추가로 해주셨는데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랬죠. 미국이 이제 그 서방 5개 국가랑 이제 캐나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랑 플라자 합의를 했고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달러당 260엔에서 한 그 2년 정도 지나서 2, 3년 지나서 130엔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80엔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85년도고. 예. 그래서 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가격 경쟁력이 더블로 유리해지면서 일본에 대비해 가지고 예. 그래서 86 그러니까 3조 호황이 86, 87, 88년도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87년 12월 대선에 승리하고 88년 2월에 취임을 하고 89년 2월 취임 1주년 때 그때 발표한 게 부동산 200만 채예요. 예. 근데 방금 이제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자산 가격이 급상승했던 시점은 그 직전인 거죠. 3조 호황 시기랑 맞물리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있어서 예. 그러니까 86 그때는 왜 불평등이 감소했냐? 그 말씀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하나는 그거가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예. 딱 보면 예. 실제로는 이제 재밌는 거는 부동산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자산 불평등 얘기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건 또 그거 자체가 거대한 얘기고 그렇죠. 또 이제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가 또 많지가 않거든요. 음. 자산 불평등 얘기는 그러면 이제 근데 자산 불평등에 국한해서 이제 책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부동산 다른 책을 보면 네덜란드의 어느 집이 1500년경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가격이 계산되고 있는 집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동산 집이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의 합계 보통 이제 보통 그렇게 경상 성장률을 예, 표현하는데 예, 예. 거의 똑같다는 거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 우리가 자산 중에서도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고 치면 주식, 부동산, 월급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좀 발달하기 전에 90년대 이전에는 주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월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증가했고 이 평균으로 치면 예. 물론 이제 뭐 강남을 비롯한 특수한 곳은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이후에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월급 순서라는 거거든요. 이 상승률이. 근데 재밌는 거는 자산 상승, 자산 격차는 언제 커졌다가 언제 줄어드냐면 자산 격차는 줄어들기도 해요. 예. 부동산은 고유의 경기 변동기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학에서의 거시경제 변동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서승환 씨라고 예.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 예, 장관을 했던 알아요, 분이 알아요. 있어요. 예, 예. 이분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이제 맞아요. 박근혜 정부 때 아버지도 장관이었던. 예, 국토교통부 장관 예. 하셨고 이분이 예. 참여정부 시절에 예. 2005년도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려고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부동산과 시장경제라는 얇은 책자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쭉 장기 시계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경기 변동 주기는 10년 내지 12년이다. 그래서 8년 정도 가격이 줄어들고 예. 4년 정도 한꺼번에 팡 하고 뛴다. 어.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만약에 제가 집이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우리 집은 최병천 집은 아파트는 10년 동안 계속 10억이야 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거든요. 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실은 10년째 10억이라는 얘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과 예.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은 8년 4년의 그 주기를 보면 원래는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3% 물가가 2%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8년 정도 때 계속 10억이었다는 얘기는 예. 실제로는 한 6, 7억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6, 7억이 떨어졌다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 계속 꾸준히 오르는 거고 연도별로 예. 한꺼번에 그걸 팡 하고 따라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8년간 느슨하게 가격이 실질 가치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던 가치를 워낙 재화가 덩어리가 크니까 10억, 20억, 30억 하니까 부동산이나 재화가 한꺼번에 팡 하고 올라가거든요. 사이클에 따라서. 그렇죠. 예. 부동산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 경기 변동 사이클에 걸렸다. 홍준표 씨가 대통령을 했든 안철수 씨가 집권했든 2015년 하반기부터가 부동산 상승 조짐이었었어요. 예. 15년, 16년에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7년, 18년, 19년은 특히나 이제 경기 변동과 걸린 측면이 강했고
그 문재인 정부때는 어떤 것을 했어도 부동산은 그냥 올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정책을 어떤 거를 해도. 그렇죠. 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책을 네. 제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 지났기 때문에 네. 국내 정책적으로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네. 이 책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외생 변수, 세계 경제 환경 때문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출입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에 따라서 우리의 불평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외생 변수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이 왔다 갔다 한다면 네. 한국 정부의 정책은 쓸 게 없네.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도 국제 환경, 달러의 등락 또는 중국 경제의 등락에 따라서 연동이 되네. 그러면 정부가 왜 필요하지? 이런 이런 어떤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매우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예. 제가 책에서 음. 이제 책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예. 15장 제목이 좀 재밌어요. 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추위에 떨게 된다. 아. 이게 이제 약간 이 책 전체에서 다 약간 개념적인 용어들을 썼는데 약간 이제 뭐 문학적인 용어 비슷한 에세이적인 표현을 썼는데 예. 아예 장 제목으로 그렇게 썼어요. 한 겨울에 제가 있고 이제 최경영 진행자님이 예.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막 추워요, 엄청. 왜냐하면 봤더니 제가 반팔 반바지 입고 있어요. 예. 한겨울에. 예. 또 옆에 진행자님은 뭔가 두텁고 비싼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비싼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어서 내가 추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춥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자원을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된 사회에서는 그 사람 오리털 파카를 뺏어서 내가 입어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1인당 GDP가 35,000달러인 나라인데 예. 세계에서 10위권 나라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집 옷장에 긴팔, 긴바지, 내복, 잠바가 다 있어요. 예. 근데 혼자 한겨울에 내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제가 이제 A고 B라고 표현하면 저 BXX 때문에 내가 추운 거야. 이 나쁜 XX 같으니라고. 그게 일종의 증오심과 적개심과 시기심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한국 정치가 이런 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이 제가 만약에 한겨울에 여름에 반팔 반바지 입고 있으면 여름에 입다는 거를 환경이 여름에서 겨울에 바뀌었는데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었는데 겨울에 써야 될 정책을 여름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여름에 써야 될 정책을 겨울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해야 실제로는 되겠죠? 예. 90년대 이전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화하기 이전에 중국 경제가 부상하기 이전에 쓰던 전통적인 복지 정책과 사회 정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90년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썼다. 아니죠. 문재인 그러면- 정부가 아니라 예. 실은 그거를 학계가 그동안 강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책이라는 건 예. 단지 정당 및 정치권 대통령만의 몫이 아니라 예. 하나의 거대한 정책 생태계로 봐야 돼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렇죠. 학자분들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학적 현상은 어떤지 불평등 양상은 어떤지 경제 성장은 어떤지 분석을 해주고 예. 그럼 언론이 그걸 또 보도해주고 예.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사회 단체들이 뭔가 이런저런 사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정치권이 그 중에 이거 괜찮네 하고 수용을 하는 과정인데 정책 생태계가 전체가 오작동했다는 거예요. 저의 진단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이 부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크게는 상층 소득은 수출과 연동돼 있었고 예. 하층 소득은 실은 고령화랑 연동돼 있거든요. 인구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노인 예. 특히 이제 노인. 노인 어르신들 이제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불평등이 확 줄어들었던 연도가 2015년도인데 변곡점과 무관하게도 2015년도가 줄어드는데 수출은 작살났고 그 하나는 이제 중국의 신창타이였고 또 하나는 유가가 폭락했어요 당시에. 유가가 이제 폭락해가지고 플랜트 산업이 그 이후로부터 어려워진 거였거든요. 예.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지급한 첫 해년도였었어요. 20만 원으로 인상한. 예. 상층은 작살나고 예. 하층은 펑하고 오르니까 불평등이 팍 줄어들어요. 어.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거예요. 상층 예. 원인과 하층 원인은. 근데 그렇게 줄어드는 불평등, 그러니까 좁혀지는 불평등은 좋으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질문을 해야 될 거는 불평등은 격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 좋은 원인으로 증가한 것도 비난하고 예. 나쁜 원인으로 증가한 것도 비난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러네. 그리고 나쁜 원인으로 줄어든 것도 칭찬하고 있고 좋은 원인으로 줄어든 것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 그 격차만 보고 결과값이거든요. 예. 원인을 따지지 않거든요. 원인을 인수분해해야 한다. 원인을 인수변해해야 된다. 상중하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 건지 예.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간 건지.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간단하게 말해서는 수출 대박도 나고 네. 노인 복지도 좋아지고 네. 전반적으로 중산층도 향상하는 두터워지면. 네. 두터워지는 그래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지 한 위가 꼬꾸라지거나 아래가 네. 뭐 꼬꾸라지는 그런 식의 그 불평등 축소 네. 그런 거는 안 된다. 좋지 않다. 그렇죠. 실제로 그 피케티 책 이제 책에서는 안 썼고 이제 피케티 책을 보면 그 1930년대 이후로 유럽과 미국의 불평등이 20년 동안 확 줄어들어요. 30년대 이후에 불평등이 왜 줄어드냐면 대공황 세계대전 때문에 줄어들어요. 예. 불평등이 인류 역사에서는 반복적으로 불평등이 축소됐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과 전염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더 평등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이 상황 지금 아주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공교롭게 미국이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는 내년 뭐 벌써부터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으로 제조업까지도 지금 끌어당길 태세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 고용을 늘리겠다고 네. 하고 그게 공화당의 정책이 아니고 민주당 공화당 합의사항으로 봐야죠. 합의사항으로 미국 봐야 전체 돼. 엘리트들이 그렇죠. 합의사항으로 봐야죠. 그래야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20년 동안 중국에 당한 다음에 미국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항공모함의 진로를 완전히 그쪽으로 돌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큰 타격을 보게 되는 나라가 네. 과거에는 우리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데 네. 냉전 시대 혜택을 받고 중국 경제 혜택을 받는데 네. 가장 큰 타격을 보게 되는 나라가 한국 같거든요. 제가 보기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말씀부터 해주시고 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네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가? 네.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네. 예. 불평등은 좋은 원인과 나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국제 경제와 링크된 경쟁력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계층 사다리가 중요하고 밑에 분들을 끌어올리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숙명론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던 걸 마저 드리고, 예. 방금 미국 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술 수준과 연동돼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기술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예.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 4개가 있을 경우 예. 중국 경제가 워낙 거대하고 예. 세계 전체 제조업의 약 30%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중국 경제 핵심은 첨단 기술을 봉쇄하는 거예요. 중국 경제 전체를 디커플링하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봉쇄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력에서도 중요하고 군사력이랑도 직결되거든요. 이중용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책에서 나왔던 2014년 신창타 이후로 중국판 뉴노멀 이후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엄청 세게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연장에서 중국 제조 2025가 나왔었는데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 중에서 90년대는 중국이 우리나라 저기술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신발과 섬유. 예. 그다음에 그 2000년대는 우리나라 중기술을 따라잡았어요. 그게 PC 조립이 대표적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고기술을 따라잡던 중이었어요. 그게 LCD 산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게 첨단 기술이 좀 남아있어요. 반도체를 비롯한.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첨단 기술을 한국을 쫓아오는 거를 저지 및 지연시켜주고 있어요. 이 관점은 제가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40조 원 들여서 네. 3위 업체인 메모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20년 동안 뉴욕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때 땡땡땡 뉴욕 증시 NYSE에서 거래소 울리면서 줄리안이랑 손잡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장이 이야기한 게 네. 우리는 한 5만 명 고용할 수 있다. 네. 바이든이 어디 가서나 이야기하는 거는 고용자의 숫자거든요. 네. 그게 5천 명이든 5만 명이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건 다 똑같습니다. 중산층을 어떻게든 견인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중산층이 망가졌는데 과거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돌아보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하고 바이오 매니팩처링까지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의약품
의약 제조, 의약 원료 제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중국한테 거의 다 맡겼단 말입니다. 30 몇 %를. 근데 그것도 미국이나 미국 우호국들이 다 완성품까지 원료품부터 완성품까지 다 제조해야 인정해 주겠다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아직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당길 수도 있다. 왜? 유권자의 표, 그 유권자의 표는 고용과 일자리.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나마 중고 부가가치 산업도 잘못하면 뺏기고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은 베트남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이미 이전하고 있는 그렇죠. 중이죠. 그럼 네네. 베트남과 동유럽 일부 국가들이 다 수혜를 받게 되면 네. 한국은 공중으로 붕 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저의 우려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미국의 중국 견제의 연장으로 지금은 자국의 정치, 뭐 네. 러스트벨트를 비롯한 그렇죠. 이번에 이제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마찬가지지만 음. 부분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음. 리쇼링이라든가 자국의 어떤 생산 기지를 만드는 거니까. 특히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는 자국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뭐 대만에서 어떤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가 원래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 소위 말하는 안보 리스크, 예. 안보 리스크와 연동된 경제 안보 리스크가 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데 음.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음. 중국이 어차피 엄청난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서 쫓아오고 있던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제 멀쩡할 수 있었을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 책에서 아까 전에 이제 환경 변화, 예. 여름에서 겨울로 바뀐 거를 비유를 했었는데 한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규모 개방 경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단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의 룰 세터 역할, 규칙 제정자 역할을 그 나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 한국의 성공 과정도 국제적인 환경 변화를 우리가 열심히 보면서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도전과 응전의 대응들을 했다라면 지금 역시도 말씀하신 우려를 포함해서 국제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지포 동맹 문제라든가 아니면 쿼드 문제라든가 예. 그런 거를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따로 놀고 있었다면 그동안은 예. 지금은 그리고 또 그것이 과거에는 좀 판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어떤 고정된 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개의 판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 책에 이제 맨 마지막에서 약간 지정학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전통 안보가 중요해지고 뭐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어떤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가 예. 그래서 실은 약간 칸막이 져 있는 지식 체계 예. 우리가 서로 이제 칸막이 져 있는 나는 진보고 저쪽은 예. 보수니까 경제 성장은 보수의 관심사. 나는 진보니까 불평등만 나는 관심 있을게. 그건 아니죠. 그런 류의 어떤 칸막이 된 지식 체계, 예. 학계의 어떤 분위기 그런 거를 좀 막 이렇게 섞어서 지금 좀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입체적 종합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에 약간 담겨 있는 발제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좋은 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은 어떤 걸 제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는 있는데 예. 큰 틀은 저는 하나는 불평등 자체에만 너무 꽂히면 안 된다. 이게 오히려 그래서 하나는 불평등 자체만 꽂히면 안 지금 된다. 국제 경쟁이 완전히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 강화 문제. 이거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단순한 보수 담론이랑 다르게 하층 소득자인 사람들 포함해서 예. 하나는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어떤 국가 경쟁력, 개인 경쟁력, 저소득층의 경쟁력. 예. 두 번째는 계층 사다리 문제. 왜냐하면 격차 그 자체는 결과값만 보기 때문에 예. 좋은 원인인지 아닌지를 따지질 않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것도 실제로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불평등은 격차를 의미하는 거라면 계층 사다리는 이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동성과 이동성. 예.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는지. 예. 그래서 하나는 이동성의 문제. 특히 이제 제가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예. 세 번째는 밑에를 위로 끌어올리는 건 중요하다. 핵심은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 노인 정책. 예. 그래서 다만 노인 정책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국가거든요. 예.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도. 아. 노인 빈곤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문제, 균형 문제, 증세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
계층 사다리, 음. 노인 빈곤 문제를 포함한 불평등 완화 이런 걸 좀 해서 단편적 파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예. 입체적 종합적 균형적으로 보는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100%. 네, 감사합니다. 다 동의하고요. 예, 불평등에만 꽂혀서 그것만 보면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거리는 책이고 정말 데이터 수집은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110개의 도표 그래프가 있는데요. 예. 최소 제가 한 2,200개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고생하신 책인데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었습니다. 예.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의 이슈 오도독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